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이자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즐겨보던 채널인 비욘드에 출연해서 제가 진료하는 과목인 소아내분비 중에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무척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조숙증 치료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제목이 참 거창하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성조숙증에 대해 쉽게 이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요즘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빠르게 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궁금증,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조숙증은 무엇인지, 원인과 진단, 그리고 바뀐 보험 기준과 또 치료, 그리고 놓치면 생기는 문제점들까지 다양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성조숙증을 이해하려면 정상 사춘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는 가슴 발달을 시작으로 해서 음모가 나오고, 그런데 사실 이 가슴 발달과 음모는 같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조금 음모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발달이 시작되고 음모가 나오고 급성장을 하다가 급성장이 꺾일 때쯤에 생리를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일단 고환이 먼저 커지고 음경이 커지고 음모가 나오고 또 키가 급성장하면서 급성장이 꺾일 때 정점에 이를 때쯤에 변성기가 오는 순서로 사춘기가 진행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라고 2차 성징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인데요. 그런데 저도 딸과 아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급변하는 시기를 막상 겪게 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변화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또 걱정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키도 크고 사춘기가 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시작 시기입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여자아이의 사춘기는 만 9세 이후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는 빨라도 만 10살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고요.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만 10살에서 12살, 사실 우리나라 학년으로 치면 5학년 생일 때쯤 시작하면 키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는 평균적으로 11살에서 13살, 그러니까 만 12살쯤에 시작이 되는데, 이 성조숙증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 떨어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미만의 유방 발육이 생긴다든지, 남자아이들은 만 9세 미만의 고환의 용적이 커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2차 성징이 있을 때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그 사춘기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가슴 발달의 단계를 초음파랑 비교한 영상의학과 그 논문에 있는 사진을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실 유방 발육의 단계를 볼 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누워서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단순히 이렇게 유두가 나오고 들어가고를 보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전혀 발달하지 않은 가슴이라면 아래에서 유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점점 더 발달해서 5단계까지 가고, 요 4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초경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나온 모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유두와 유방의 형태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로 오신 어머님들께서 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 발육했는지를 잘 아시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통통한 친구들은 또 유방이 나와서 내원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단순히 나온 모양으로만 보지 않고 시진과 촉진을 통해서 이 전체 모양을 평가해서 아이가 가슴 발달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요렇게 고환 용적계, 이제 진료실에 가보시면 이렇게 염주알 같이 생긴 고환 용적계가 있는데, 고환 용적계 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4cc 이상, 크기가 4cc 이상 됐을 때 성조숙증을
의심할 사춘기의 시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보통 볼륨이 4cc 되거나 아니면 긴 지름이 2.5cc 정도 됐을 때 '사춘기가 시작된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보통 고환 크기의 증가 외에도 또 음낭이 약간 어두워진다든지 얇아진다든지 늘어나는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아이들의 고환은 특히 어머니들께서 매번 뭐 만져보시거나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이렇게 고환의 크기로 잘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병원에 내원하실 때 뭐 "머리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땀 냄새가 진해졌어요." 아니면 "방문을 열었는데 방에 냄새가 달라졌어요." "수염이 거뭇거뭇해졌어요." 이런 이유로 인제 또 걱정돼서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런 머리 냄새가 나거나 몸에 채모가 생기거나 하는 거는 성 호르몬 자체보다는 콩팥 위에 작은 호르몬샘이 부신 호르몬샘이 있거든요. 그 부신 호르몬샘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 사춘기 시작을 의심하진 않지만 부신 호르몬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곧 성 호르몬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기에 한번 내원하셔서 아이의 성장을 혹은 사춘기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성조숙증이 증가하고 또 우리 아이들 주변에 성조숙증으로 치료받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아이도?'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고 그런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성조숙증 어린이의 90에서 95%가 여자아이들이긴 하지만 증가율은 남자아이들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논문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보고를 했을 때 여자아이들은 성조숙증 비율이 한 1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환자 수는 인제 여자아이들보다 적지만 증가율이 무려 83배에 달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왜 이렇게 성조숙증이 많아졌을까요? 한 가지만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비해서 인제 성조숙증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또 다양한 전자기기의 노출, 또 영상 매체의 노출 이런 것들이 사춘기를 빨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변화가 또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나 아이들 학습량도 많아지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시상하부 뇌하수 추축이 활성화돼서 사춘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의 성장도 좋아진 게 사실인데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 비만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체지방이 증가하고 증가된 지방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이게 인제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사춘기를 빠르게 오게 한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 또 지방 세포 자체에서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 생성을 과하게 만들어서 사춘기의 시작과 진행을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성조숙증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조숙증은 인제 성조숙증이라고 부르지 성조숙병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질환에 의한 경우보다는 그냥 증상이고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아의 경우에 대부분의 성조숙증은 특발성,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아이들 경우에서도 10에서 50%로 이제 좀 분류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뇌하수체 호르몬샘이나 복부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감별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5% 정도가 특발성, 이유가 없고 현상인 경우, 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5%에서 질환인 반면에 남자애들에서는 반대로 질환의 경우가 10에서 50% 정도로 90에서 50% 정도로 더 많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일단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면 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남자아이들의 늘어난 성조숙증은 대부분은 특발성인 경우가 많아서 요즘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에서도 특발성인 경우가 많고 하지만 남자아이들에서 진단이 된다면 반드시 MRI와 복부 초음파 등 검사하시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경우는요. 재태 연령 대비해서 작게 태어난 아기들, 그러니까 출생 체중이 다른 아기들보다 작은 경우나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있어서 작게 태어난 아기들, 그리고 주수도 좀 일찍 태어난 우리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진행이 좀 빠를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이른 주수에 태어났거나 작게 태어난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조숙증이 의심돼서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조숙증이 이제 의심이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쓰는데요. 그 설문지에 인제 병력이라든지 이전에 크게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지, 또 인제 가족들의 사춘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전의 성장 속도, 그래서 최근 성장 속도랑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제 병력들을 확인하고, 또 갑자기 최근에 크거나 하지 않았는지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뼈 나이, 고령령을 찍어서 자기 나이에 비해서 빠른지도 확인을 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들, 그리고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항목들을 같이 검사하게 되는데, 성조숙증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 그러니까 결정적인 진단을 치료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성조숙증 정밀 검사라고 부르는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이 자극된다는 거는요, 요렇게 뇌 깊은 곳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먼저 나오고, 이 호르몬이 잠자던 뇌하수체를 흔들어 깨우면 저희가 인제 보통 요 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깊은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난소, 남자아이들은 고환에 이르는 요 축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이 깨어나서 인제 그 호르몬들이 방출이 되면 초기에는 FSH라는 호르몬이 먼저 나와서 고환을 커지게 만들고 정자를 형성하고 또 난포도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자극 검사라는 거는요, 요 GnRH, 그러니까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과 닮은 호르몬을 주사를 맞아서 호르몬이 활성화되는지, 특히 요 LH가 5 이상 활성화되면 완전히 자극이 깨어나서 사춘기가 활성화됐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사춘기 5가 넘으면, LH가 5가 넘으면 사춘기 중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대상이 된다라고 구분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단 연령이나 성별,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단이 되게 되면 수치에 따라서 나이에 맞는 범위인지 우선 감별을 하고요.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또 진단된 남자아이들 전부와 여자아이들 일부에서는 MRI나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요 수치와 아이의 뼈 나이 등을 고려해서 주치 선생님의 판단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인제 그 이후의 치료 여부를 같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모두 다 치료를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사춘기 진행이 빠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점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점들이 크게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좀 미루거나 아니면 미루면서 관찰해서 결국은 치료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현재 키나 뼈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현재 성장 속도를 고려해서 치료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서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빨리 되었다가 계속 끝까지 빨리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은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또 추적 관찰하다 보면 가슴도 사그라들고
또 아니면은 또 아이들 그 고환 크기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해서 키 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 치료를 쪼금 보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항상 고민이 되지만 단순하게 미래를 이 수치나 이런 걸로 또 인제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애를 2번 키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와 현재 통계와 또 이 아이의 상태를 가지고 치료가 유리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게 되는데요. 미국 수학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제 여자아이들이 만 8세 전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만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빠르거나 동반 질환이 있으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보다 전문의 진료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하게 인제 아이가 빠르지 않으면 3 내지 6 개월 간격으로 경과를 관찰하되 진행이 빠를 경우에 "즉시 치료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현재 연령, 발생 시기, 그리고 키 성장 속도, 고령령의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장 속도랑 또 체중 키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제 신중히 고려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인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효능 약제, 이렇게 긴 이름의 약제를 주사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흔히들 억제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억제 주사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3 개월에 한 번 또는 6 개월 제형도 최근에 나와 있어서 병원에 와서 예방 주사 맞듯이 팔이나 엉덩이에 피하 주사 혹은 근육 주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항생제나 뭐 어떤 치료약처럼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주사를 맞는 순간 효과가 탁 나와서 억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 호르몬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샘을 닮은 호르몬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 자극을 통해서 더 이상 내 뇌하수체 호르몬샘에서 '자극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부하를 통해서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그런 치료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고니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초기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사를 맞으면 약간 가슴이 더 나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6 개월 차에 인제 추적 관찰을 해 보면 뼈나이가 바로 억제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 진행해 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결국은 근데 최종적으로는 억제가 되는 약이고요. 치료를 해 보면 보통 여자아이들도 1-2달 안에는 가슴 발달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억제 주사라는 게 이름이 억제 주사지만 성호르몬의 자극을 억제하는 거지 성장 호르몬 자체를 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연간 성장 속도는 5 센티 정도가 되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인제 성인 예측키가 작거나 성장 속도가 느린 환자들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 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4 센티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예측키가 많이 작을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병합 치료가 체중 키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조숙증 치료가 억제 치료라는 이름으로 키 성장을 억제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성장 호르몬 치료랑 항상 짝꿍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인제 이 성조숙증 치료는 남들보다 쪼끔 이 표준 편차 아래로 성장이 빠를 때 그것을 정상 범위로 늦추려고 하는 치료기 때문에 치료 종료는 중간중간 이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피 검사랑 엑스레이를 찍게 되거든요. 그 검사상에서 아이가 정상 범위로 올라오게 되면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연구에 따르면 2003 년에 출생한 국내 여아들이 평균적으로 초경을 만 12세 6개월, 그러니까 6 학년 생일 지나고 6 개월 뒤에 초경을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2002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년으로 치면 5 학년 생일 이후에 그리고 중학교 1 학년 생일 사이에 초경을 하는 것이 정상 범위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때 초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보험 자체도 우리가 만 6학년 생일 전날까지,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생일 전날까지 치료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험 범위 안에서 뼈 나이를 고려하고 아이의 성장 속도와 예측키를 고려해서 치료 종료를 고려하게 되고, 일부 여자아이들에서는 또 빨리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치료 가이드라인을 또 인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수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해서 상의하고, 또 선생님의 판단을 믿으시고 또 인제 치료의 시작과 종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어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인제 병원에 또 이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2025년 1월 1 일에 성조숙증 치료제 투여의 보험 기준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이 강화된 보험 기준은요, 2차 성징 발현 시점을 정확히 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치료를 이제 불필요하게 많이 치료하고 투약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기준이 조금 강화되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 가이드라인도 여자아이가 만 8세 전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만 9세 전에 사춘기 증상이 생기고, 만 9세 미만에서 진단이 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만 10세 미만에서 진단이 될 때 치료를 시작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강화된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진료를 했던 기록이 여자아이들 만 8세 전에, 만 9세 전에 확인이 되었던 진료 기록이 있어야 치료가 진단이 되더라도 보험이 되는 것으로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아내분비학회에서는 이전부터도 요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는데, 강화된 보험 기준이 진료실에서 확인이 된 기록이 있어야 이제 치료가 보험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아이들 만 8세 전에, 남자아이들 만 9세 전에 진료를 오셨다는 기록 자체만으로는 보험이 되진 않습니다. 그전에 2차 성징이 발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렇게 아이들 성장에 맞게끔 조금 더 불필요한 치료가 없게끔 기준이 강화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 진행이 빠르고 고령령도 빠르고 최종 키 손실이 예측이 될 때 치료를 시작하면, 우리가 인제 몸에서 성호르몬이 안 나오면 아이들이 유방도 쪼끔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사실 저는 이제 "나온 유방은 들어가진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나온 모양 자체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유방이 좀 말랑해지면서 모양 자체가 들어간 모양새를 보이고, 남자아이들 고환도 약간 작아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인제 여성 호르몬이 자극이 되면 자궁도 두껍고 발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 자궁 내막이 조금 떨어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 질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드름이나 음모, 채모 같은 털은 개인차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모는 성호르몬의 영향도 받지만 부신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억제를 통해서 부신 호르몬의 영향 억제까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모는 조금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발달이 있던 여자아이들이 이제 가슴이 조금 사그라드는데 갑자기 음모가 생겼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통 그러면 부신 호르몬까지 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아이들 중간 검사를 통해서 억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제 쪼끔 요렇게 치료를 통해서 빠른 키 성장을 억제를 하고, 또 인제 빠른 고령령도 잡히는 편이고요. 또 체중 키 손실을, 또 쪼끔 손해를 쪼금 적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감정적인 부분도 살짝 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고 욱하던 것도 약간 마음이 어린 요렇게 상태로 약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키의 측면에서 보면, 치료를 하면 이제 성호르몬에 의해서 아이들이 빨리 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크고 있던 키가 약간 눕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 이게 억제 주사라서 키가 억제돼서 키가 안 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호르몬에 의해서 빨리 크는 게 억제가 되고 다시 나중에 2차
이 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중단을 하면 2차 성장을 맞이하면서 급성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지금 반짝 많이 크고 멋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키워서 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억제 치료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과연 안전한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치료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성조숙증 치료의 장기 부작용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작용이든 거의 없는 부작용에서도 나한테 생기면은 100%가 되는 거니까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잘 모니터하면서 이해하시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무래도 주사를 팔이나 엉덩이에 맞다 보니까 주사 부위의 발적이라든지 주사 부위에 인제 두드러기, 빨개지는 거 요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요. 주사를 오래 맞다 보면 그 부위에 이 주사가 바로 들어가서 예방 접종처럼 슉 들어가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약간 고여서 천천히 한 달 동안 혹은 3 개월 동안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흡수가 다 되지 않고 고름처럼, 그래서 이게 인제 정말 균은 아니니까 저희가 비환용성 농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약이 흡수가 되지 않고 염증처럼 주사된 부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작용이 사실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아이들이 치료 초기에 혹은 치료 중에도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 자궁 내막이 살짝 떨어져 나오면서 질출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질출혈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리하는 것처럼 막 며칠씩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속옷에 묻어나는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약이고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다 보니까 간 수치라든지 칼슘, 그런 혈액 검사나 고열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인제 쭉 길게 하다 보면 인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약간 늦춰지니까 일시적인 골밀도 감소가 보고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치료 종료 후에 아이들 성호르몬이 다 나오면서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인제 여자아이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다낭성 난소의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성조숙증 자체가 여성 호르몬 자극이 이른 나이부터 많아서 성 다낭성 난소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성조숙증 자체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치료 자체에 의한 부작용이다라고 보는 것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통해서 다낭성 난소의 발생률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꼭 치료해야 되는 적응증이 돼서 잘 모니터하면서 치료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치료를 종료하고 나서 이제 "2차 성징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왜냐면 지금 잘 억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슴 발달이 없거나 아니면 급성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종료하면 보통은 6 개월에서 1 년, 늦어도 1-2년 안에는 대부분 2차 성징이 진행을 하고요. 또 인제 이런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불임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불임의 빈도도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해준 그룹에서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후에 치료를 놓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사실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치료를 놓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긴 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인제 사춘기 진행 속도나 현재 키, 고령령, 그리고 예측 키 등을 고려해서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지만, 또 인제 현재 키가 크더라도 뼈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인제 예측 키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은 또 진단 연령이 많이 어리거나 사춘기 진행 속도가 많이 빠르거나, 또 가끔 요즘은 현재 키도 많이 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평균보다 작은데 사춘기 진행이 빠르고 인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예측 키가 훨씬 많이 작은 게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애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 또 특별한 아이들, 인제 사춘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아이들, 이런 경우에 인제
치료를 할 경우,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비교했을 때 꼭 어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성조숙증 치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얻는 이점이 더 뭐가 많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2차 성징이 너무 빠를 경우에는 일단 키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크고 빨리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래 키우는 게 예측키의 소실을 줄일 수 있는데, 최종 키를 비교해 봤을 때 작게는 3 내지 5cm, 많게는 7에서 12cm까지도 예측키 손실이 있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일찍 이제 진단이 되거나 예측키 손실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정상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아직 친구들은 이제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의 애들은, 다른 또래들은 다 애기들인데 나만 반항심이 가득하면 친구들 교우 관계나 선생님을 대하는 이런 태도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치료의 이제 적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논문에서는 이제 조기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미치료 시에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숙이 동반되지 않은 채 신체적으로만 발달을 하면 사회적인 적응이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되는 논문들이 있고요. 또 치료를 하면 결국 아이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런 감정적인 혼란이 약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년이 어릴 때 생리를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당장 본인 스스로 감당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일단 여자아이들이 난자의 개수를 일정량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조기 월경이 있으면 조기 폐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폐경이 생기면 이제 그 갱년기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생리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성인형 심질환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성조숙증 진단 후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치료받은 경우보다 또 배란도 잘 되고 가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이런 질환의 확률을 낮추거나 또 임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절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다양한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호르몬 관련한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자들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여성암이 많이 발생하고, 남자들은 전립선암 이런 남성암이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되면 암 위험률도 이론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성인 비만이나 고혈압, 그리고 이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치료받지 않은 성조숙증군에서 발생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일부 연구의 보고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논문에서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더라도 뭐 성인기 대사질환이나 생식, 일반 건강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문제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키 손실은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키 손실이랑 또 이제 청소년기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치료가 더 이득일지는 우리 아이에 맞춰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점과 또 단점들을 잘 고려하고 현재 우리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또 준비한 거에 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빠른 것 같아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또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당신께서 뭔가 잘못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 굉장히 이제
진료실에서 눈물도 보이시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조숙증은 성조숙병이라고 부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 현상입니다. 근데 다만 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주치의 선생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소아내분비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쑥쑥 성장을 함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원장님. 중1 2학년 때 성호르몬 억제제, 성장호르몬 촉진제를 맞은 지금은 20대 중반 성인입니다. 혹시 해당 주사제를 맞으면 사춘기가 남들보다 늦게 오나요? 온다면 20대 중반에도 오는 것인지요? 남들보다 얼마나 늦게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20대 중반 성인분이시잖아요. 20대 중반분이시면 이미 사춘기가 오셨을 거고, 여자분이시면 생리도 이미 하시고, 성호르몬 억제제를 이제 치료를 하셨으면 중1, 2는 성호르몬 억제를 거의 종료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성장호르몬 촉진제는 억제제랑 같이 하셨으면 조금 더 길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아마 그때쯤 종료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20대 중반이시면 사춘기가 왔다기보다는 2차 성징이 이미 다 나오고 성인의 발달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혹시 20대 중반에 성인의 발달이 없으셔서 그런 거라면 제 생각에는 여자분이시라면 산부인과, 남자분이시라면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치료를 종료하고 보통 우리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되는 연령이 이제 만 8세 전, 만 9세, 늦어도 만 9세 전이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전, 늦어도 만 10살 전에 진단이 되는데 치료 종료 시점이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만 12살, 남자아이들은 늦어도 만 13살인데 사춘기 발달의 시작은 요 치료를 종료한 시점에서 6개월, 늦어도 1, 2년 뒤에는 오고 사춘기 발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1, 2년 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는 필요하시다면 현재 이제 맞는 산부인과적 진료나 비뇨기과적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도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사춘기가 빠르셨던 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조금 빠르셨던 경우라면은 아이의 사춘기도 빠를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뭐 70%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환경적인 영향이 사춘기가 빨리 오게 하는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변화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유전적일 거다라고 이제 아이가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유전적인 거라서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전적인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그런 변화가 왔다면 진료를 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 내가 사춘기가 빨랐다든지 아니면은 배우자분이 사춘기가 빨랐다면 우리 아이도 조금 빠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해 주시면 아이의 쑥쑥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슬동자님께서 성조숙증은 먹거리에서 많이 영향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는 외래에서 음식의 제한은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골고루 잘 먹는 게 아이의 쑥쑥 성장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밥, 고기, 야채, 우유, 생선 골고루 잘 먹이세요. 우유 안 먹는 거 아니요 먹이세요. 뭐 그러는데요. 사실 일부 음식들 콩의 이소플라빈이 여성 호르몬이랑 닮아 있다. 베리류 이런 것들이 성호르몬과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한테 혹은 갱년기 남성들한테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을 제가 언젠가 영양학회에서 들은 내용인데 콩을 반 공기씩 몇 끼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성조숙증에 이제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근데 저는 조금 제안을 하는 게
혹시 아이가 낫또를 너무 좋아해요 하면은 낫또를 몇 끼는 먹이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두유는 단 음료잖아요. 그래서 뭐 두유는 단 음료고 또 콩 음료니까 "두유는 쪼끔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인제 먹거리 중에 또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아무래도 일회용 용기에 많이 담겨 있고 고런 일회용 용기에서 나오는 뭐 환경 호르몬들이 2차 성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으니까 먹거리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골고루 잘 먹는 거에는 중점을 두시되 요런 갱년기 어른들한테 좋다라고 알려진 뭐 석류, 콩 요런 것들은 쪼끔 줄여 주시면 되고 안 먹여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몇 끼 먹는 거 정도를 지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일회용품의 사용을 쪼끔 제한하셔서 일회용 뭐 인스턴트 음식 요런 것들을 쪼끔 제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뭇잎해 님께서 "성조숙증은 결국 호르몬 질환인 건가요?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일까요? 현실적인 예방 방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결국은 인제 호르몬 질환인 거죠. 뇌 호르몬 샘이 어린 나이에 빨리 그러니까 뇌하수체 호르몬이 빨리 일찍 깨어서 이제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아이들의 난소와 고환을 깨우는 정소를 깨우는 호르몬이 빨리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질환이긴 한데요.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면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를 호르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진료실에서 두려워하세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인제 말씀을 드릴 때 아이가 사춘기가 빨리 온 거는 호르몬 샘축이 빨리 깨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나이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나이에 맞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예방 방법은 우선은 일반적인 성장의 원칙에 이제 원칙과 많이 다르진 않아요. 고루고루 잘 먹고 운동하고 이 운동이 중요한 게 또 비만하면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라는 보고는 이미 인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하면 성조숙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비만도 예방하고 성장 호르몬도 자극해서 키를 많이 키울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숙면 8시간 9시간 이상 숙면이 중요한데 이 불규칙한 수면이라든지 숙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멜라토닌의 형성을 저하해서 또 호르몬 샘이 일찍 깨어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또 인제 숙면하고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아이들의 호르몬 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스트레스도 덜 받는 일반적인 성장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쪼끔 더 욕심내자면 인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님께서 "저희 큰애는 호르몬 치료 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살이 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인제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쪼끔 통통한 친구들에서는 치료 주사를 맞다 보면 약간 체중이 느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에서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주사를 맞으면서 지금 호르몬 치료 주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제 주사잖아요. 이 억제 주사를 맞으면서 아이들이 쪼끔 마음도 어려지고 약간 그러면서 예민했던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먹는 거에 약간 관심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쪼끔 살이 찌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요렇게 살이 찌는 경향이 생기는 친구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혹은 3 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으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고런 친구들은 3 개월 제형보다는 1 개월 제형을 쓰면서 아이들을 쪼끔 더 이제 자주 모니터하고 옆에서 잔소리 많이 하죠. "운동해라. 밤에 야식 먹지 마라."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살이 찌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통통한 친구들에서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 한잔 하세요." 해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녕하세요. 올해 2 학년 딸 아이인데 성조숙증 검사를 했는데 뼈 나이가 3 개월 앞서 있고 피 검사를 했는데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6이 나왔는데" 네네네.
체중 키가 치료를 안 하면 159cm. 김대호님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주치 선생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김대호님 아이가 지금 키가 많이 커 있는지 아니면 평균보다 작은지 요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체중 키가 치료하지 않을 경우 159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작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뼈 나이는 별로 빠르지 않거든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빠르면. 근데 지금 현재 키가 큰 편이 아니고 수치가 6을 넘었다는 거는 아마도 지금 2차 성징이 확실하게 발현이 됐고 또 수치가 5가 넘어간다는 건 사실 사춘기 중반 이상의 호르몬 반응이 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와 뼈 나이를 잘 보면서 언제 치료를 시작할지 또 언제까지 볼지 또 이렇게 뼈 나이가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개인차는 있는데 또 성장 속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를 할 때 관찰을 치료 시작 시점도 그렇고 치료 중에도 그렇고 키 성장 속도를 잘 관찰하면서 지금 예측되는 키를 손실 보지 않는 게 이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키를 더 키워주는 건 아니고요. 이 지금 나온 통계적인 예측 키를 보존하는 게 이 치료니까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샤론 님이신 거죠? 아이 피 검사 후 LH, FSH 수치가 높다고 해서 2개 수치가 높아서 MRI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맞아요. 조영제를 하는 게 좀 꺼려지실 겁니다. 조영제를 할 땐 또 링거도 맞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아마 MRI 검사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샤론 님의 자제분이 남자아이거나 아니면 여자아이인데 일정 수치가 높아서 일정 수치 이상이어서 혹은 뼈 나이가 많이 빨라서 어린 연령에서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 판단 하에 MRI 검사를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MRI 검사를 하라고 할 때는 아이들이 가서 인제 통에도 들어가야 되고 조영제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하자고 하셨을 때는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발성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적응증이 된다면 정상인 거를 확인하는 검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질문을 다 받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은 과한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은데요. 오늘 성조숙증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